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감 주사 꼭 맞으십시오. 감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자, 57회차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57회차처럼 단통픽이 8개 이상 보일 때에는 4경기를 없애고 10경기로만 승부를 보는 8일 복식 구간을 선호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보험으로 16복식 그리고 14번 경기를 스리마킹으로 박아두고 독식 승부용 3,000원 복식까지 해서 정확히 개인 구매 한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주말 57회차 도전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로 보이는 루턴타운과 리그 2위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에너지 넘치는 두 팀의 대결이고요. 지난 주말 리그 첫 승을 쏘하게 했던 3-4-2-1 포메이션의 루턴타운은 주중 번리와의 7라운드에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원톱 모리스 그리고 중앙 수비수 로키어 그리고 좌우 미들라인이죠. 도어티 카보레의 기복 없이 꾸준하고 준수한 플레이를 보면 반등 포인트에서 잘 차고 나간다면 중하위권 팀들에겐 지지 않는 경기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톱 모리스에서 점을 먼저 하나 딱 찍고요. 그리고 마른 목골의 방향으로 점 3개가 찍히는 지점, 이곳이 루턴타운의 키 플레이어들이 상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두시고 루턴의 경기를 보시면 경기를 시청하는 재미가 훨씬 더 하실 것입니다. 감기 때문에 이번 회차 각 팀들의 전술 도표를 만들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유럽 축구에서 가장 핫한 선수와 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입니다. 설명을 드리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독자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테니 간략한 견해만 전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듯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겠죠. 종점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끝도 없이 달리고 있는 토트넘이긴 하지만 분명 부침의 시기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사타구니 부상도 완쾌 상황이 아닌 진행 상황이고 상대팀의 집중 견제도 좀 더 터프한 형태로 변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은 새로운 부상의 가능성에 노출이 많은 손흥민일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해 보이는 건 라리가죠. 발렌시아의 가야처럼 토트넘의 손흥민 또한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든 A 전술의 중심이다 보니까 손흥민이나 가야의 이탈은 곧 B 전술의 가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전술의 학습 속도가 더딘 선수들은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토트넘의 기세를 루턴타운이 넘기에는 울고 넘는 박달재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만에 하나 손흥민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는 12라인이죠. 웨일즈 국대 로키어와 마찰이 잦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손흥민의 이런 교체 그리고 캡틴을 잃은 토트넘 선수들의 당황스러운 퍼포먼스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드 16복식 배팅 용기에는 루턴타운의 승부 구간도 함께 가져가 봅니다. 겨울 인생의 메인 배팅 8일 복식엔 당연히 홈팀 루턴타운의 단통패를 예상해 봅니다. 이번 경기는 재미 터지는 경기가 편성되었습니다. 에스타디오 노에보 미란디아에서 펼쳐지는 해적들 카디즈와 시티풋볼그룹 지로나의 매치업입니다. 경기력에 관여가 될 만한 부상 자원은 카디저엔 누가 있나요? 중앙 수비수 팔리 정도만 눈에 띄고요. 지로나엔 멀티 수비수 포르투 또 누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대 오른쪽 날개죠. 치안코우가 허벅지 부상이네요. 지난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경기만 이런 게 아니라 치안코우까지 이런 지로나라고 보면 되겠군요. 지로나의 라인업들은 맨체스터 시티의 안목으로 간택된 선수들이 다수인 만큼 기본적인 축구 재능은 수려한 편입니다.
농구로 가정하면 그 피딩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결정력이 장착된 포워드라면 많은 골을 생산할 수 있는 팀이 지로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과 악착같이 싸우면서 뭐 리그 챔피언 반지를 가지고 싶은 꿈보다 맨체스터 시티로 입성하고 싶은 꿈이 먼저인 지로나의 선수들인지라 임팩트 있는 인생 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로나의 오버페이스도 가끔씩 있고 화려한 플레이를 시전하려다 보니까 경기력의 기복은 반드시 존재하는 지로나입니다. 또한 데브라이너를 제외하고는 뭐 메디컬 리스트가 깨끗해진 맨체스터 시티를 바라보는 지로나 선수들의 그 끝으로 말할 수 없는 말해서도 안 되는 상실감은 이율배반적인 형태의 축구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야 매 시즌 다를 수밖에 없는 지로나지만 누에보 미란디아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고 지금의 전력대로라면 오른쪽 날개 치앙코가 부재 중이라 한들 지로나가 앞서는 건 팩트이겠지만 지난 레알전에서 대패한 후 뭐 훈련장의 모습들에서도 약간은 그 목적의식이 상실된 느낌을 받았었고요. 어찌 보면 그 지로나 선수들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요지경 같은 이번 경기입니다. 18%를 찍고 있는 카디즈성 구간, 그래프 또한 3마킹 구간 선택에 안성맞춤인 상황이라 카디즈 지로나의 이번 경기는 유령 경기 자체를 없애고 가는 3마킹 찬스를 쓰겠습니다. 세 번째, 3번 경기는 부상자나 뭐 경기력, 전술 뭐 이런 걸 언급하는 게 분석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커스를 포체티노 감독에게 맞춰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연승 흐름을 타지 못하면 뭐 첼시의 일정상 내년 시즌의 유로컵 티켓의 꿈은 접어야 하는 포체티노 첼시 감독입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뭐 이 정도까지 왔으면 팀의 숨은 뭐 꿈나무들 장단점까지 파악이 끝난 포체티노 감독이라 생각되고요. 번리보다 체력적으로도 다소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터프무어 원정이라고 해서 뭐 승리하지 못했다는 어설픈 변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떤 희귀한 전술과 라인업을 들고 나오더라도 포체티노 감독의 사활을 건 한판 원정 첼시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4번 경기는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오사수나에게 연속해서 무승부를 선물해줬던 레알 마드리드. 과다한 선물은 상대가 권리로 착각할 수 있는 게 인생사인 만큼 이번 주말만큼은 간만에 학살 모드로 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알바가 근육 부상으로 이탈한 왼쪽 삼선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알바가 없으면 정규직이라도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반면 오사수나의 직전 알라베스 원정 승리는 블랑코의 퇴장으로 챙긴 반사 이익으로 생각하는 겨울 인생입니다. 모이 고메즈가 돌아올 때까지 오사수나의 왼쪽 라인 또한 상대에게 그리 위협적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홈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성 예상해 봅니다. 자, 5번 경기 가겠습니다. 5번 경기는 점유율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다소 주도하겠지만 경기 흐름은 시간이 종반으로 갈수록 노팅엄 쪽으로 점유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 기울지 않을까 보고요. 호지슨 감독이 부임하고 지난 시즌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죠. 끌려가다 무승부를 만든 크리스탈이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노팅엄을 상대로 90분 동안 3차례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노팅엄의 3백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볼리를 비롯한 노팅엄의 3선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왼쪽에 니아가테가 징계 결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력 이탈은 없어 보입니다.
크리스탈은 에드와르가 복귀하기 전까지 슬로우 스타트가 예상되고요. 마테타가 에드와르의 공백을 채우려면 마인츠에서 보여주었던 그 골 결정력을 호지슨 앞에서도 보여줘야겠죠. 마테타 스스로도 멘탈적인 회복을 해야 하고요. 경기력의 상승까지 일타상피의 효과를 가져오려면 마테타가 부활해야 됩니다. 특히 왼쪽 찬스에서 한 번 더 끊고 자신의 오른발로 메이드하려는 불필요한 동작, 이러한 1.5초간의 그 찰나에 노팅엄의 3백은 두세 걸음 더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손흥민의 그 자유로운 양발이 더 빛나 보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직전 맨유 원정에서의 크리스탈의 클린시트 승리는 괄목할 만한 결과였지만 공격수들이 잘한 게 아니라 동료 포백들의 빛나는 활약 덕분이었다는 것을 마테타는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 경기 또한 노팅엄의 13%의 짝대기가 아주 탐스럽습니다. 경기 자체를 지우고 가봅니다. 스리마킹을 5번 경기에 또 내려놓겠습니다. 6번 경기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너무 좋아 보여서 불안했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가야의 팀이죠.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55분 가야가 아웃되면서 그 꼬마를 3대 0으로 잠재웠던 그들의 그 자랑이었던 중원이 중구난방이 되었습니다. 가야라는 캡틴의 분리불안증에 걸려서 허둥대다가 추격은커녕 추가골을 내주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어진 지난 주말 베티스 원정은 그야말로 추풍낙엽 풍경화를 보는 듯한 경기를 보여준 발렌시아였습니다. 발렌시아는 가야가 오버래핑으로 상대 뒷공간까지 파고들고 상대 선수들을 모아놓고 빈 공간으로 볼을 다시 내어주면서 자신들의 1, 2선들이 양질의 파이널 슈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패턴이죠. A옵션 전술의 대부분이 가야가 중심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8번이나 해냈던 유효 슈팅이 가야가 없던 두 경기 합쳐도 4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는 그 기록만 봐도 가야가 곧 발렌시아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토트넘의 손흥민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값들이 증명하듯이 마요르카보다 나은 그런 개인 면면이지만 이강인이 파리로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마요르카가 좀 다른 팀이 됐죠.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적이고 한 발 빠른 침투 패스로 원샷 원킬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상승세의 마요르카를 만난다는 것이 발렌시아의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섬으로 원정 가는 일정, 지로나, 바르셀로나, 라요를 상대로 3경기 7골이라는 분데스리가급 골폭풍을 시전해냈던 그 시점의 마요르카 원정이라는 것이 발렌시아의 그 국대들을 글쎄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다만 도전 정신과 변칙 전술로 강팀들을 엮어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발렌시아 바라 감독이 가야가 없는 발렌시아를 또 어떻게 건져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승무패 모두 열려있는 경기지만 가야 팬데믹에 사로잡힌 발렌시아 선수들이 단 2경기 만에 정상적인 전력으로 돌아오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6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마요르카의 단통승 구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경기 보겠습니다. 세비야도 첼시와 동병상련 형제 같은 느낌입니다. 라요 잡는 대장간으로 현지에서도 유명했던 라몬 산체스 피스완에서 지난 시즌 라요에게 역사적인 패배를 당했던 세비야. 이 세비야가 생태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철치부심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닭공이지만 라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닭공이지만 완벽한 밥상을 만들어줘야 숯을 쏘는 라리가의 이다나 라요입니다. 중하위권 팀에게는 나름 먹혀들었지만 수비공화국 세비야에게
파이널 슛을 아낀다. 이거 뭐 승리하기 싫다는 얘기겠죠. 털려도 가는 미련 없는 구간 세비야의 홈 단통승으로 7번 경기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요. 오늘 새벽 그 스타트렌에게 승리를 당한 비아레알과 라리가의 유랑극단 라스팔마스의 매치업입니다. 세대 교체의 부작용으로 그 삼촌들과 조카들의 연합 동아리 축구팀으로 변모한 듯한 비아레알입니다. 중간층 나이대에 노르웨이 국대 소룰로스도 있지만 소시에다드에서 온 새 식구이다 보니까 뭐 중심을 잡아주기엔 좀 뻘쭘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제리만 야신, 레이나 삼촌의 선방쇼, 카포우에와 파라오의 수비형 미들이죠. 이 두 명의 활약. 정리하자면 레이나, 카포우의 파레오 이 세 명 때문에 비아레알이 승리를 한 것이지 피노와 바에노 두 명의 스페인 국대 어린 선수들은 삼촌들에게 패스하기가 뭐 어색한지 자중질환을 연출했고요. 라스팔마스를 에스타디오 데 세라미카로 불러드리지만 빅클럽 감독 경험이 전무한 파체타 감독의 선수비 우선에 그러니까 선수비가 모든 전술에서 항상 첫 번째입니다. 파체타 감독의 선수비 전술에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바야돌리드식 비아레알을 만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비아레알인지 바야레알인지 헷갈립니다. 비아도 수비적으로 나가겠죠. 끈끈한 또 슴소년들 라스팔마스도 당연히 수비적으로 나가겠죠. 하프라인을 서로 넘기 싫어서 싸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변을 도전해보는 경기입니다. 승무패 3마킹으로 세 번째 유령 구간을 8번 경기에 내려놓아 봅니다. 자, 이제 9번 경기 보겠습니다.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봅니다.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경기네요. 브라이튼만 만나면 틀니를 끼고 나왔던 호랑이 리버풀 복수전이 될까요? 오늘 새벽이죠. 리버풀은 홈에다가 어차피 주말 못 나오는 조타만 풀가동하면서 완벽한 롯데와 승리를 챙겼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나름 조절한다고는 했지만 젊은 제레비 감독이다 보니까 운용의 묘는 리버풀 클럽 감독보다 한 수 아래였습니다. 88분 페드로의 PK골로 패배는 면하고 들어왔지만 프랑스까지 가서 리버풀보다는 좀 더 많은 긴장을 그리고 좀 더 많은 체력을 소모했고 좀 더 빡신 경기라고 하죠. 하고 왔고 무엇보다 지난 토트넘전 오심의 그 보상을 갈구하는 리버풀의 클럽 감독에게 기묘한 선물을 주지 않을까 예상해보는 9번 경기입니다. 겨울 인생의 최종 선택은 브라이튼 알비온의 단통 패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10번 경기 보겠습니다. 기존의 부상자 반스 또 거기다가 윌슨이 따라갔죠. 이제 마지막 남은 정통 왼쪽 공격수 고든까지 징계 결정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주중 챔스 경기는 고든을 풀로 잘 써먹었던 에디하우 감독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웨스트햄 원정 지난 주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주말 웨스트햄 원정 그 어떤 스쿼드를 짜내고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되는 뉴캐슬인데요. 4-3-3 포맷을 그대로 간다는 전제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알미론, 이삭, 머피 이 조합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알미론이야 워낙 잘하고 있지만 기복 심한 이삭이 주중 챔스를 풀로 뛰고 홀홀 날아다닐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오른발잡이 머피가 왼쪽 공백이죠. 고든의 자리에서 잘해낼지도 의문입니다. 앤더슨, 기마랑이스, 롱스텝이 지키는 중원은 뉴캐슬이 압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가 아픈 것이 보이면 뭐 한껏만 죽으라고 파대는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이 워드 프라우스 그리고 안토니오 보웬 파케타 총애하는 모예스의 애제자들이 빠르고 섬세한 축구로 뉴캐슬의 왼쪽 라인 함락에 선봉에 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8일 복식 주력의 웨스트햄 단통승 그리고 사이드 16 복식에는 무패로 담아서 1번 대상 경기와 밸런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과 에스턴 빌라입니다. 개인적으로 57회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기이고 달리 언급해드릴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스스로 잘하는 것을 찾아낸 울버햄튼의 상승세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40살의 신임 게리 오닐 감독이 새로운 축구 전술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명장 에메리 감독을 상대로 연승한다는 그림 또한 쉽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 같지만 그냥 마지막 지옥의 찬스를 여기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짧은 그래프 잡아서 독식해 보고자 하는 전략적인 스리마킹이 아니고요. 정말 결과를 몰라서 지우는 스리마킹 구간입니다. 사이드 16복식의 무승부를 단통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12번 경기까지 왔습니다. 반가운 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라리가 경기입니다. 수비 라인의 누수가 있긴 하지만 공격력으로 상쇄시키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데파이와 바리오스의 미복귀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데파울이 예열을 마쳤고 식을 줄 모르는 그리즈만과 모라타의 상포는 상대가 강팀일수록 더 빚을 바라는 그런 팀이죠. 소시에다드는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의 레알 마드리드보다 좀 더 전술적으로 1, 2선만큼은 완벽한 축구를 시즌해 보이고 있는 AT 마드리드에게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유기적인 시계처럼 포지션을 서로 헬퍼가면서 움직이죠. 그들만의 장점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AT 마드리드의 전술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보고요. 하지만 소시에다드의 스타일리시한 경기는 언제나 역배당의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터라 사이드 16복식에는 소시에다드 구간으로 이변 마킹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복식 8일에는 당연히 홈 아틀레티코 단통승으로 가져가 봅니다. 13번 경기까지 왔습니다.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었군요. 아스날과 맨시티의 총성 없는 전쟁 13번 경기입니다. 사카 없는 아스날 그리고 로드리 없는 맨시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빅매치일수록 흠모할 정도로 쉽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 시즌까지 한 3년 정도만 정리를 해도 리그 연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맨시티라는 점, 그리고 펩 감독 자신의 보조 코치로 벤치 이력을 시작했던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을 상대로 단 한 차례의 패배도 무승부조차 없이 리그 전승을 기록 중인 펩 감독이라는 점, 이 정도에서 분석을 멈췄습니다. 13번 경기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아스날의 단통 패 구간을 가져가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겨울 인생의 승부수 매치업 14번 경기는 에스타디오 데 멘디소로사에서 펼쳐지는 알라베스와 레알 베티스의 라리가 9라운드입니다. 지난 8라운드죠. 심판진의 석연치 않은 판정과 연이은 블랑코의 퇴장으로 홈에서 치른 바스크 스몰더비에서 오사수나에게 2대 0으로 패했던 알라베스. 리버풀과 비슷한 관점에서 본 것도 있고요. 알라베스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리가 중하위권 팀들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움직임과 피지컬을 요구하는 알라베스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중동식 넙축구도 구사하지만 지난 주말에 패배도 있고
또 팬들의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베티스전만큼은 라인을 올려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적으로 자신들보다 불리한 베티스를 상대하기에 빌드업 과정도 경기 중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보고요. 블랑코의 부재는 후반으로 갈수록 알라베스 미드라인의 과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 선제골을 위해서라도 다운라인은 시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베티스의 그 리그 몇 라운드죠? 7라운드 그라나다 원정과 비슷한 그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 유럽컵에 다녀온 팀에겐 아주 강했던 알라베스의 피지컬, 지난 2라운드에서 세비야에게 4골을 퍼보이면서 승리를 거둘 때도 상대 세비야는 지금의 베티스처럼 유럽컵 경기에서 체력을 소진한 직후 주말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대상 경기 알라베스와 베티스, 베티스도 세비야와 2라운드에 알라베스를 상대했던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유럽컵에서 체력을 소진하고 직후 알라베스로 원정을 떠나는 경기입니다. 피지컬에서 강점을 보이는 알라베스, 라인업 상관없이 알라베스의 홈 역배성 구간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회차 승무패 겨울인생의 스포츠 분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회차에서는 좀 감기에서 해방돼서 만나 뵙겠습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